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을 공부할 텐데요. 이 장에서는 세포 분열을 위해 세포가 자신의 DNA를 2배로 증가시키는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학과의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DNA 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장에서는 복제에 관한 여러 가지 단백질도 알아보고요. 복제 시 일어나는 상동 염색체 분리, 유전자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성되고 DNA 수선이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있는 행복나무는 암 치료에 이용되는 캠프토테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이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식물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2차 대사물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2차 대사물질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든지 이럴 때 이용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2차 대사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2차 대사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동물한테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로 적용하는데 일부는 잘 이용하면 좋은 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프토테신이라고 하는 것도 항암제로 우연히 이제 발견돼서 이제 이용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60년대 항암제로 이용되는데 1985년 정도 돼서야 얘들이 어떤 기작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토테신은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을 저해하는 물질입니다.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1은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하시겠지만 DNA 합성에 필요한 그런 어떤 효소가 되겠습니다. 헬리케이스가 DNA를 이중 가닥을 풀어주면 그 앞쪽에 굉장히 강력한 슈퍼코일이 형성됩니다. 그 슈퍼코일의 그 긴장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헬리케이스가 풀게 되면 이 앞쪽에 강력한 슈퍼코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가닥을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을 잘라가지고 이 앞쪽에 쌓여진 그 긴장을 해소해 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고요. 한 가닥을 자르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1, 두 가닥을 자르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하죠. 세포 분열에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1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 되려면 DNA 복제가 돼야 되는데 DNA 복제 자체가 이 캠토테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DNA 복제가 되지 않으면 세포 주기가 완성이 되지 않고요. 세포 주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세포 분열은 없게 됩니다. 암세포는 무한한 통제되지 않는 세포 분열을 얘기하는데 이런 세포 분열 자체가 막혀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그 증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문제는 이들이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 분열하는 세포를 다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전 정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정확히 그리고 빨리 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빨리 복제되어야 제대로 된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중간중간 확인점들이 있어가지고 그 확인점에서 DNA 상태의 완전성,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든지 DNA 복제가 다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확인하게 되고 비로소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세포 주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유전 정보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빨리 돼야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백체 세포가 64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64억 개니까 64억 개를 다 복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포 주기 자체가 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세포 주기를 하다가 복제를 일하는데 복제에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매우 낮은 복제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4억 개도 몇 시간 정도에 다 복제할 될 만큼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DNA 복제에 대한 세 가지 모형을 가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만 이 반보존적 복제가 이제 현재 우리가 복제에서 알고 있는 방식이 되겠죠.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메셀슨과 스탈이 반보존적 복제를 증명하는 실험을 실시했고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셀슨과 스탈은 지금 이 핵산 DNA가 있죠. DNA 안에 들어있는 질소를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질소의 동위원소가 질소 14가 있고요. 질소 15가 있는데 14와 15 사이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15가 좀 더 무겁습니다. 당연하죠. 중성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이런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했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들이 이용한 방식은 여기 그 원심 분리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원심 분리가 아니라 Equilibrium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이라고 불리는 평형 밀도 기울기 원심 분리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원심 분리 방법은 뭐냐면 이 내부에 여기 염용액과 DNA 무거운 염용액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CSCl2라든지 아니면 수크로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를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조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를 며칠 동안 해줘요. 아주 높은 RPM에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분자들이 이 미묘한 차이지만 N14와 N15 그 무게는 미묘한 차이지만 이들들을 분리시킬 만큼 충분히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얘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튜브 내에 있는 염도 마찬가지로 저 아래쪽이 높은 밀도, 저 위쪽이 낮은 밀도로 기울기를 형성하면서 배열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얘들의 위치나 그 비중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여기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반보존적 복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반보존적 복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설을 세우고 들어갔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N14와 N15를 쓸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뭐 분산적 복제라든지 보존적 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자, N15 배양액에서 키운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DNA는 핵선들은 모두 다 무거운 N15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균들을 N14가 들어있는 배양액으로 옮깁니다. N14의 배양액에서 한 세대를 키워요. 매우 짧습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를 키우게 되면 원래의 가닥과 반보존적 복제라면 원래의 가닥과 그 다음에 원래의 가닥 두 개가 갈라져 가지고 여기에 새롭게 N14짜리 가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N15로 구성된 가닥보다는 좀 더 가벼워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세대를 더 키우면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이룬 가닥도 있지만 완전히 N14로만 구성된 가닥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세대를 더 진행되게 되면 점점점 N14로 구성된 가닥이 점점점 두꺼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 예측과 그에 대한 그 결과가 확인됨으로써 우리가 DNA 복제는 반보존적 복제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자, 몇 가지 용어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제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레플리콘이라고 불리는 복제 단위는 한 번의 복제가 일어나는 DNA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장균과 같이 이런 원형의 DNA는 하나의 복제 단위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복제 원점 또는 어떤 책에서는 복제 기점이라고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복제 원점에서 시작돼서 한 방에 다 복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보통 일반적인 세균의 염색체가 되겠죠. 세균은 복제 원점 1개,
하지만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플리콘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64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게다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염색체로 46개 염색체로 그것들이 다 갈라져 있죠. 그 염색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 거대한 염색체를 시간 내에 복제, 빠르게 정확하게 복제하기 위해서는 복제 원점이 하나만 돼서는 안 되죠. 여러 개의 복제 원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콘도 여러 개가 되는 것이죠. 복제 단위도요. 자, DNA 복제 형태는 주형 DNA가 원형이냐 또 선형 DNA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원형 DNA 형태, 즉 세균들의 그 염색체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복제 원점이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복제 벌어지면서 새로운 그 상부적인 가닥이 생기게 되면 이때는 복제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 버블처럼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복제 분기점이 쭉 진행되게 됩니다. 마치 지퍼를 여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이 부위가 우리가 복제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제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다 끝까지 해가지고 이 두 복제 분기점 또는 한 복제 분기점인 나머지 쪽으로 완전히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복제가 끝나게 되고요. 두 개의 원형 D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간 단계 모양을 본따가지고 우리가 이걸 세타 복제라고 얘기합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타 복제 형태를 많이 띠게 되겠고요. 이 아래 보시게 되면은 요 단계별 실질적인 어떤 그 전자현미경 사진, DNA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핵생물의 염색체는 거대해서 복제 원점 한 개만 가지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수천 개의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복제 단위는 보통 2만 개에서 30만 베이스 페어, 그러니까 2만에서 30만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복제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개의 복제 원점에서 각각 복제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복제 버블들이 확장되면서 서로 만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복제가. 자, 이런 과정을 이루어진 게 이제 진핵생물의 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타 복제와 그 다음에 선형의 진핵생물 복제의 특징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원형이냐 선형이냐, 뉴클레오타이드 절단은 둘 다 이제 없게 되겠죠. 그다음에 복제 단위 수는 한 개, 그 다음에 그 복제 원점만큼 많은 수의 복제 단위를 가지게 되겠고요. 방향성은 한 방향 또는 양방향의 세타에 비해서 선형의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복제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원형 분자, 두 개의 선형 분자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 뭐 간단하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복제가 되려면은 주형이 필요합니다. 주형은 이중 가닥이 아니라 단일 가닥이 되겠죠. 보통 이중 가닥으로 DNA가 묶여 있기 때문에 두 DNA가 서로 단일 가닥으로 풀려가지고 각각이 주형 가닥으로 이용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DNA 합성은 5'부터 3'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 원료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원료로 이용되는 것이 여기 보이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3인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DATP, DCTP, GTP, TTP 하는데요. 이거 4개를 뭉뚱그려서 그냥 DNTP라고 얘기를 합니다. DNTP가 빌딩 블록으로서 이용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OH의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인산기가 두 개의 포스페이트를 떼내고 결합해서 인산 디에스터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길어진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단위가닥 주형 얘기했고요. 원료 물질은 DNTP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자, DNA 합성은 DNA 이론 두 가닥은 방금 전에 역평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가닥이 풀려서 단일 가닥이 되고 여기에 상보적인 서열이
이루어져서 상부적인 서열이 이제 합성돼서 5'에서 3'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는데요. 자, 뭐 둘 다 이 방향으로 쫙 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방향은 한 방에 붙어가지고 쭉 합성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끝까지 풀어질 때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방향이에요. 한쪽 가닥은요. 근데 반대쪽 가닥은요. 이게 풀어질 때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가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은 끊기지 않도록 또 다른 방향은 좀 끊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5'부터 3'에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연 가닥은 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새롭게 복제가 시작되는 그 복제가 시작되는 점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전까지 이 단위들을 우리가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연 가닥은 한 방에 팍 풀리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에서 3' 방향으로만 합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자 수준에서 DNA 복제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DNA 복제는 개시, 풀림, 신장, 종결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개시는 지금 여기 우리가 대장균 모형으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대장균에서 연구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따가 진핵생물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개시는 대장균에서 개시자 단백질 DNA-A라고 불리는 드나-A라고 불리는 게시자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게시자 단백질이 자, 그 복제 원점에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는 DNA 이중 가닥을 살짝 풀립니다. 이렇게 여기 풀어요. 푼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헬리케이스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리케이즈와 단일가닥 결합 단백질이 결합하게 돼서 이렇게 복제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게시가 된 것이죠. 자, 풀림 단계입니다. 풀림 단계는 이 헬리케이스와 DNA 자이레이스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헬리케이스는 DNA 이중 가닥을 벌려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DNA 자이레이스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아까 말씀드린 토포 아이소머레이스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포 아이소머레이스인데 대장균 DNA에서 DNA 자이레이즈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닥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헬리케이즈가 상보적 염기 서열의 사이에 수소업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벌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복제 원점 이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헬리케이즈는 5'에서 3'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합해서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은요 노출된 단일 가닥이 결합해가지고 이런 단일 가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단일 가닥이 그냥 놔두면은 자기들끼리 2차 구조를 형성해요. DNA가 싱글 스트랜드가 되면 이런 2차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기들 내부에서의 상보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2차 구조가 생기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RNA, 그러니까 DNA 복제 효소가 DNA 중합 효소가 달라붙었을 때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DNA 자이레이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가닥을 끊어요. 이중 가닥을 끊어서 여기에 생긴 그 슈퍼코일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진행함으로써 지금 이 복제 분기점이 2개인 경우죠. 이 경우는 양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지금 복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신장 단계입니다. 신장 단계는 여러 효소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요소들이 관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장 단계에 관여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먼저 여기 프라이머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는 DNA 중합 효소가 참 바보 같은 요소입니다. DNA 중합 효소는요, 단일 가닥 DNA를 주면은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DNA 중합효소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3'OH가 있어야만 합니다. 3'OH가 있어야만 이 뒤에다가 DNT2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3'OH가 되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프라이머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프라이머는 저절로 생기지 않고요. 프라이메이즈라고 한 효소가 프라이머, RNA 프라이머를 붙이게 됩니다. RNA로 구성된 프라이머를 붙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OH가 노출되죠. 거기 뒤에 D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중합효소가 착실하게 DNTP를 붙이면서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신장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연 가닥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연 가닥은 아까도 봤듯이 중간중간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들이 중간중간 새롭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메이즈가 붙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프라이머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대장균에는 5종류의 DNA 중합효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DNA 복제 과정에서는 중합효소 1번과 3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주요하게 DNA 중합을 이런 DNA 복제를 이루는 것은 DNA 중합효소 3입니다. 하지만 이제 1도 역할이 있는데, 자, 둘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중합효소 활성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5'에서 3' 가는 중합효소 활성은 둘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하다가 잘못 끼워 넣는 경우 있죠. 여러분 타이핑하다 잘못하게 되면 백스페이스를 누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를 잘못 끼웠을 때 이를 거꾸로 가는, 즉 3'에서 5' 쪽으로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를 활성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못 집어넣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면 백스페이스로 그걸 떼내고 다시 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5'에서 3'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을 가지는 것이 1번이고요. 그 활성이 없는 게 3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RNA 프라이머가 있었죠? 자, 중합효소가 쭉 이어지면, 자, 지연 가닥에서는 여기에 지금 RNA 프라이머가 있습니다. 여기 OH가 있고, 이렇게 쭉 진행할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합성하다 보면 이 RNA 프라이머를 만나게 됩니다. 폴3가 자, 죄송합니다. 폴3가 쭉 합성하다가 RNA 프라이머 만나면 떨어져 나가고요. 이때부터 폴1이 들어갑니다. 폴1이 들어가서 폴1은 하는 게 뭐냐면 5'에서 3' 핵산, 말단, 가수분해가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이 RNA를 탁탁탁탁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새롭게 합성을 하죠. 즉 RNA를 제거하고 DNA를 합성하는 그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폴1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주요한 DNA 복제 신장에 관여하는 효소는 DNA 중합효소 3번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DNA 중합효소 1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DNA 중합효소 1은요 쭉 가다가 RNA 프라이머를 만나면 RNA를 제거하고 이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여기에 DNA를 집어넣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DNA를 만나게 되죠. 모든 RNA를 제거하면요. 그럼 DNA와 DNA 있는데 이때 DNA 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여러분 DNA에 보게 되면 이 백본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인산과 당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 인산과 당 사이에 있는 결합이 그러니까 이 인산이 이제 인산 2에스터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약간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이 DNA 중합효소들이 메꿀 수는 없고요. 이 틈을 메꾸는 역할은 DNA 연결 효소라고 하는 그 효소가 그 틈을 메꾸게 됩니다. 자, 세균의 세포, 대장균 세포에서 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균 세포의 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복제 분기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평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그 복제 분기점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지연 가닥, 선두 가닥 쭉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복제 분기점은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효소들이
평면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뭉쳐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DNA 중합효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도 가닥을 합성하고 하나는 지연 가닥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중합효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중합효소가 붙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 가닥 같은 경우에는 지연 가닥 같은 경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꼬여진 구조를 꼬여진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런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프라이메이즈의 위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합효소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지연 가닥은 이런 고리 구조를 형성합니다. 어느 정도 합성을 하게 되면요. 이제 앞서 프라이머를 만나게 되겠죠. 앞서 프라이머를 만나게 되면 제가 아까 중합효소 3은 이 프라이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고리가 다시 떨어져 나가고 이 고리를 다시 형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라이머 자리로 다시 형성하게 되면서 위치를 바꾸고 새롭게 합성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연 가닥은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프라이메이즈랑 그 다음에 중합효소 1번이 작용을 해가지고 프라이머를 합성하고 각각 여기 RNA를 제거하고 그 대신에 DNA를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연결효소가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DNA 복제의 정확도는 오류율은 10억 개당 1개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되는데요. 사실 DNA 중합효소의 오류율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10만 개당 1개로서 매우 높은데 넣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로프리딩, 교정이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 통해 가지고 1000만 개당 1개로 그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부정합수선 또는 다른 책에서는 불일치수선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잘못 들어간 것들, 잘못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10억 개당 하나로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원핵세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진핵세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다만 이제 복제 원점 여러 개고요. 복제 원점의 소율이 종특이적이다라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원핵생물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제 원점 결합 단백질이 결합해서 DNA가 풀린다는 것은 아까 원핵생물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복제 원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제 원점을 복제를 하고 나서 또 이 복제 기점이 쭉 가서 여기에 또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복제 원점을. 아니면 얘가 진행됐고, 또 여기 또 복제 원점이 복제 기구가 결합해가지고 또 다시 복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 복제 원점에서는 한 번만 복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제 허가 인자가 있습니다. 복제 허가 인자의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복제 허가 인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한번 복제가 됐는데 두 가닥으로 됐죠. 이렇게 두 가닥으로 딱 되고 있는데 또다시 복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복제 원점이 여기서 아직 살아 있잖아요. 복제가 일어나는 걸 막는 그런 과정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풀림 과정도 거의 똑같습니다. 헬리케이스가 풀고 그 다음에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 결합하고 토포 아이소메레이즈 2가 기능하는 것도 똑같은데 중합효소 종류가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중합효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원핵생물에서는 중합효소 3번이 주 역할을 하고 중합효소 1번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DNA를 합성하는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해서 종류도 꽤 많죠. 알파, 그 다음에 델타, 입실론 이 세 개의 종류가 이 DNA 복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셋 다 5'부터 3' 중합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백스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델타와 엡실론이 되겠습니다. 델타와 엡실론이 되는데요. 세포 안에서는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핵 DNA 복제의 개시와 수선,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즈 활성을 가지는 그런 기능에서 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을 합성하는 그런 과정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델타와 엡실론이 이제 엡실론 같은 경우 선도 가닥 합성하니까 델타와 엡실론이 우리가 아까 봤던 폴 3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진핵생물의 선형 DNA 복제의 문제점은 말단 부분에서 단일 가닥이 남게 됩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원형의 DNA 같은 경우에는요, 쭉 가다 보면 다시 RNA를 만나죠. 그래서 이 RNA 제거하고 붙이면 끝이에요. 원형의 DNA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데 DNA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끝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단일 가닥이 남게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머가 이제 나중에 제거되면은 이제 이 단일 가닥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이 단일 가닥의 상당 부분은 잘려져서 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런 다른 기작이 없으면은 이 선형의 DNA는 복제할 때마다 이 끝부분, 즉 텔로미어의 끝부분들이 점차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텔로미어 끝에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게 되면 우리 진핵세포의 상당 부분은 그 부분을 인식해서 노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일종의 표지가 되겠죠. 세포 분열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이 세포가 늙었다는 뜻이고요. 어느 정도 많은 세포 분열을 거친 세포들은 이렇게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늙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되니까 이 신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짧아진 텔로미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세포 자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세포가 노화돼서 세포 분열을 막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특정 세포들은 죽으면 안 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아진 말단, 복제 후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복구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로머레이즈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텔로머레이즈는 짧아지는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기 위한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효소에는 뭐 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내부에 RNA 주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로미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서열이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형태는 바로 이제 그 반복되는 서열의 이 주형 서열들을 RNA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보적인 DNA 합성하고요. 쭉 길이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게 되면 DNA 복제 효소가 DNA 중합 효소가 결합해가지고 그 이 길어진 상대방의 길어진 부분의 상보적인 서열을 합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아까 복제할 때 짧아졌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텔로머레이즈가 일반적인 단세포성 생물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체세포는 없어요.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발현된 세포들은 생식세포, 그 다음에 초기 배아세포, 배아줄기세포들이겠죠. 그리고 일부 증식성 세포들인데 보통 성체줄기세포들이 그런 역할들에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포들은 텔로머레이즈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짧아진 이 텔로미어 때문에 세포 자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참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암세포는 상당 부분의 암세포들은 이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를 다시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분열해도 죽지 않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자, DNA 분자 간 유전 정보를 교환하는 걸 우리가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재조합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서로 유사한 DNA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조합을 우리가 상동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동 재조합은 감수 분열 시 교차 이 과정에서도 상동 재조합이 일어나게 되죠. 재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진화적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염색체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섞이게 되죠. 뒤섞이게 되면서 그냥 아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아빠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를 섞어가지고 제 자손들한테 넘겨주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 사이의 연관 정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차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연관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유전자 지도도 작성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챕터에서 공부하겠지만 DNA 수순에도 이용되게 됩니다. 즉 한쪽
상부적인 그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이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합성이 안 되면은 반대쪽 서열을 가지고 덧대가지고 여기에 합성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존재하는데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DNA 수선에도 이 재조합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동 재조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죠. 상동 재조합은 상동 염색체가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 가닥 절단이 일어나서 상대방 쪽의 DNA 분자에 침투를 하게 되겠죠. 서로 서열이 비슷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교차 부위를 우리가 홀리데이 접합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홀리데이 접합부에서 쭉 이제 유전자 가닥이 교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요 약간 입체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홀리데이 중간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고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잘리거나 이렇게 잘릴 때 그 결과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 수직면으로 잘리게 되면요. 자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요. 빨간색 여기까지는 파란색 염색체고 여기서부터 빨간색 염색체입니다.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빨간색이고 여기서부터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 즉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가 조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차 재조합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수평면으로 잘리게 되면요.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즉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교차 재조합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지치셨죠? 이런 그 온라인 수업에. 그래서 사실 DNA 복제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뭐 뒤쪽에서는 좀 긴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약간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반보전적 복제에 관련된 메세슨과 스타레이 실험부터 시작해서 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균의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진핵세포의 DNA 복제 과정에서 특히 이제 염색체 말단부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과정들을 보상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숙제는 게시판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